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보세, 오늘도 대한민국 경제계의 미스터 신뢰성 이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참 살기 좋은 나라 스웨덴에서 마약에 이어서 테슬라까지 좀 난리가 났습니다. 네, 스웨덴에서 테슬라를 대상으로 해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이 파업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은 일론 머스크 대 노동조합 스웨덴 에디션이라는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세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현재 직원을 대신해서 임금 협상할 권리를 요구하는 스웨덴의 산업별 노동조합과 대립하고 있네요. 분쟁은 테슬라 수리점의 직원 약 120명에서 130명의 정비공들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웨덴의 경우에 있어서는 산별 노조가 임금 협상에서 노동자를 대표하여 단체 교섭 협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이러한 단체 교섭 협약이 스웨덴의 표준 관행이라고 합니다. 네. 스웨덴 근로자의 약 90%가 단체 교섭 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고요. 테슬라는 스웨덴 금속 노조와의 단체 협약 체결을 근데 거부해왔고요. 이에 따라서 노조가 10월 27일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파업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스웨덴에서는 이제 동조 파업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이런 스웨덴에서 파업이 다른 부분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이어지면서 아주 큰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부두 노동자들은 스웨덴 항구에서 테슬라 차량의 하역 작업을 지금 현재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범도 아나운서가 이야기한 부두 노동자 이외에 우편 노동자들은 테슬라 관련 우편물과 소포 배달을 거부하고 있고요. 청소 노동자들이 테슬라 슈퍼차저 스테이션에 쓰레기 수거 작업을 중단하였고 또 일부 스웨덴 공급업체는 테슬라 자동차용 부품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00대 이상의 회사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120개 스웨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현재의 분쟁이 계속될 경우 테슬라 차량 구매를 일시 중지하거나 완전히 중단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일론 머스크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합니다. 정말. 네, 일론 머스크가 이에 대해서 우편 노동자들이 테슬라 관련 우편물과 소포 배달을 거부하여 신형 테슬라에 번호판을 부착할 수 없게 되는 이러한 파업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X, 그러니까 트위터가 되겠죠. 여기에 이거는 정말 미친 짓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테슬라는 11월 27일 스웨덴 정부와 우체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편물을 직접 수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요. 승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 속담이 떠오르네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이거하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네. 스웨덴에서는 1938년 살트세바덴에서 체결되는 협약에 따라서 정부는 개입하지 않고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가 각 산업별로 임금부터 근로조건까지 이제 공동으로 결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스웨덴 모델이 되겠는데요. 네. 스웨덴은 노동조직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국가헌법에 파업권이 명시되어 있고 다른 노동조합의 노력을 지지하는 연대 파업까지도 헌법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웨덴에서는 조직화된 노동자의 힘들이 상당히 강하고요. 스웨덴에서는 지금 금방 김범도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고용에 대한 기본 조건을 각 산업 부분 내의 고용주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 협약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라도 단체 협약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스웨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구성률은 약 70%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스웨덴 노조는 테슬라가 국내 거의 모든 기업과 동일하게 단체 협약에 서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임금과 근로조건이 노조와 고용주 단체 간의 협상을 통해 공동으로 설정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습니다. 왜 스웨덴에서 테슬라를 대상하는 파업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가 하면 그 이유는 이러한 파업의 파장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 스웨덴 전체로 번질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스웨덴 금속노조 대표인 마린 닐슨은 1930년대에 개발된 스웨덴 모델이 국가 번영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요. 이 노동조합에서 테슬라의 단체법 거부가 국가의 노동시장 모델을 뒤흔들 위험이 있고
이에 굴복하면 스웨덴에서 사업을 하는 다른 기업들도 단체 협약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이번 사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95년 미국 회사죠. 토이즈러스가 스웨덴에서 사업을 시작했을 때 토이즈러스가 단체 노동협약을 받아들이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소매업 종사들이 파업에 돌입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 이제 90년대 중반에 미국 회사인 토이즈러스가 이와 같은 사례를 이미 경험한 바 있고요. 그때 당시에 비록 토이즈러스가 직접 고용한 직원은 80명 정도에 불과했지만 우편, 운수,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노동조합들이 동조파업에 참여하면서 3개월 후에 토이즈러스가 회사 역사상 최초로 단체 노동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예로서는 이제 아마존의 사례가 있겠는데요. 아마존이 2021년에 스웨덴에 진출했을 때 역시 노조 가입 여부가 이제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때 아마존은 이 이슈를 이제 피해갔는데요. 단체 교섭 협약을 맺은 회사의 업무를 하청 계약하는 것으로 해서 노동조합 및 단체 노동협약 체결 이슈를 피해가기도 했었습니다. 네. 테슬라는 테슬라답게 또 아마존은 아마존답게 네. 그런 모습인데. 네. 그래서 이번에도 테슬라가 이렇게 그 아마존과 같이 좀 피해가는 모습을 취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러한 예상을 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는 일단 충돌한 다음에 또 방법을 찾는 스타일이니까. 네. 테슬라가 성명을 통해서 이제 스웨덴 금속 노조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건 불행한 일이다. 테슬라는 이미 단체 교섭에 포함된 것보다 같거나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으며 다른 합의에 서명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도 이번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그 이유는 스웨덴에서 노동조합을 허용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도 영업을 할 경우에 노동조합을 허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선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테슬라는 현재 스웨덴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은 유럽에서 5번째 큰 시장으로 2023년 12월까지 테슬라 모델 Y가 약 14,000대가 판매됐거든요. 이 모델 Y가 스웨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신차이긴 하지만 규모가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스웨덴 노조와의 단체 협약 체결이 회사의 선례가 될 것을 이제 우려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전 세계 12만 7천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그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들에서 노동자 결성을 반대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사건이 테슬라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스웨덴에서 노조와 단체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 테슬라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제 독일이 되겠습니다. 유럽에서 테슬라를 생산하는 베를린 근처 테슬라 공장에서 노조가 조직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이 베를린 외곽의 공장에서 유럽에서 판매되는 테슬라 차량의 약 6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40%는 중국에서 생산해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이런 예상이 있거든요. 지금 서로 협상 중이고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독일에서의 생산 비율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전기자동차 시장이 큰 것이 바로 유럽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테슬라는 독일의 생산 능력을 현재 11,000명에서 향후에 2배인 약 22,000명으로 늘릴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노조가 성립된다 그러면 테슬라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독일의 노동자 문제가 곧 닥칠 문제니까 또 이 문제가 불거지면 또 우리 파보세에서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과 생산력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경제적 풍요, 이걸 함께 많은 사람들이 누리려면 역시 시장과 사회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조하는 시장과 형평성과 포용을 강조하는 사회가 서로 균형을 가질 때 서로 간에 상승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최근에 MIT 교수인 아세모 글루와 사이먼 존슨, 이 사이먼 존슨은 IMF의 수석 경제학자를 역임한 분이기도 하거든요. 이 두 분이 최근 발간된 저서인 권력과 진보에서 과거 1000년간의 역사를 살펴볼 때
기술 발전이 자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진보로 이어지지는 않아왔다. 그리고 기술과 생산력의 발전이 소수에 독점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와 정책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러한 제도의 하나로서 노동조합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 책의 562페이지 번역본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노조는 산업화 시대 이래로 늘 기량 권력의 핵심이었다. 노조는 생산성 이익이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에 공유되도록 하는 핵심 도구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책은 제가 미식 군내 서점에 이미 주문해 놨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파봇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뭐 노조는 그 생산성 이익이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에 공유되도록 하는 핵심 도구다. 이게 역사적인 그 검증을 통한 이제 그 워딩인데 이게 되게 좀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많지.